문희정의 외신 브리핑. 네,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멘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 2척이 납포되는 사건이 발생해서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한국인 2명이 억류됐다가 풀려났다는 소식이 오늘 새벽에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발생 45시간 만인 20일 0시 40분경 전부 석방이 됐습니다.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을 했냐면 우리 시각으로 18일 새벽 3시 50분쯤 이 예멘 카마란 섬 앞바다에서 준설 작업을 위해서 사우디에서 소말리아로 향하던 우리 선박 2척과 외국 선박 1척이 납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배에는 한국인 2명을 포함해서 모두 16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구금이 됐는데요. 이들의 납포는 한국인 선장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이 해적이 선박을 장악했다는 메시지를 선사 측에 알리면서 파악이 됐습니다. 후티 반군 측은 배가 이 예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선박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풀어주겠다는 의사를 처음부터 우리 정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들이 예멘 호데이다주 살리프항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18일 오전에 오만 무스카트에 주둔하던 청해부대 강감찬함을 인근 해역으로 급파를 했습니다. 사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풀려난 후에 도착할 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서 항로를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후티 반군이라면 저희가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번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시설 공격했던 그 세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9월 14일 사우디 경제의 핵심이죠. 이 아람코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라고 스스로 밝힌 조직입니다. 현재 예멘은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이슬람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 간의 내전이 2014년부터 벌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후티 반군 측이 영해 침범을 이유로 납포한 뒤에 조사 결과 사우디나 적대국 국적이 아니거나 특별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풀어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최근 연합군과 후티 반군이 물밑 대화를 재개하는 등 예멘 분쟁과 납포가 연계돼서 전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처음부터 관측이 되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위대와 경찰 간의 강경 대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신임 경찰청장이 임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국무원은 18일자로 퇴임한 전임 스티븐 로 경찰청장에 이어서 크리스탕 홍콩 경무처 차장을 경찰수장인 경무처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크리스탕은 홍콩 경찰 내 친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6월부터 불거진 홍콩 시위에서 이 타이드 라이더라고 불리는 진압 작전의 책임자를 맡아왔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홍콩 20대 시위 현장에 직접 나와서 진입 작전을 진두 지휘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크리스탕 청장은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시위대를 폭도라고 규정하면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던지 폭력을 미화하거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시위가 테러리즘과 아주 가까워졌다고 강도 높게 비난을 했고요. 이 경찰은 폭력에는 무력으로 대응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아마도 중국 중앙정부는 그의 임명을 통해서 홍콩 사태에 대한 직접적 관여를 강화하고 강경 대처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최장수 총리에 등극했다는 내용이네요. 네, 오늘자로 재임 일수 2,887일을 기록하면서 이 세계 2차 대전 시절 2,886일 동안 재임한 가스라다로 전 총리의 기록을 넘어서면서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에 올랐습니다. 네, 일본에서 이 최장수 총리를 한 사람들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 가스라다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조금 적대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베 총리도 좀 비슷한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2006년 9월 전후 세대 첫 총리이자 전후 최연소 만 52세로 총리로 등극했던 1차 정권 시기 1년 만에 단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2차 정권 이후 6년 11개월간 3년임 중이고요.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 비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대체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이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독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는 자칭 선거의 달인으로 나는 9번 이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중의원 선거 3번, 참의원 선거 3번에 이어서 당내 총재 선거도 3번 승리한 이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연임도 가능할까요? 일단 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직에 오르려면은 집권당의 당수여야 하는데요. 이 자민당의 당규상 총재직에 3번밖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원칙적으로는 이 자민당의 당규를 뜯어고치지 않는 한 총리직을 4연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4연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한다면 밀월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아베 총리를 한 번 더 총재로 추대해야 한다는 이 자민당 내 여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실제로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공개적으로 아베 4연임을 거론하는 등 당규 개정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15일부터 17일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이 7%, 국민민주당은 1% 불과해서 이 자민당의 독주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이유와 똑같습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진행된 아사히 신문 여론조사에서 이 자민당이 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로 다른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이 없다라는 답변이 무려 82%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물론 한편에서는 양적 완화, 재정 지출, 구조 개혁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에 따른 경제 성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참고로 아베노믹스는 돈을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통해서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면 이는 다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까지 이루어지는 낙수 효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기업 실적이 개선이 된다거나 좀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게다가 이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실업률 2.4%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이 아베노믹스와 관련해서 대기업 유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이 효과가 희미해지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그게 어떤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보다는 기업 내 유보금으로 쌓여있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아베노믹스의 한계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은 미국의 폼페이오 장관이 이스라엘의 정착존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이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무단으로 이스라엘이 서들어가서 그 건물들 다 붕괴시켜버리고 건물을 지은 다음 이스라엘인들을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는 그런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착촌인데요. 네. 이 현지 시각으로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 1981년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정착촌 건설은 불필요한 도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불법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이 이걸 가져다가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는 서한지구의 이스라엘 민간인 정착 그 자체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든 것이 이스라엘 법원이 일부 정착존의 합법성을 인정을 했고 또 서한지구의 궁극적인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에 달려있고 또 정착촌 건설의 독특한 역사와 환경
그리고 정착촌의 불법화가 평화를 증진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만의 주장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네. 참고로 이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지역인데요. 현재 팔레스타인인 220만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132개 정착촌에 5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미국이 갑작스럽게 이런 발표를 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발표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총선 패배와 부패 혐의 수사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저희가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전해드렸다시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베니 간츠 청백당 대표가 오늘 자정까지 연정을 구성하지 못하면 새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표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 언론들은 이번 발표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미국 복음주의자들과 유태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하겠다라는 뜻이 깔려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탄핵조사 청문회에서 직접 증언하는 걸 강력히 고려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왜 그런 걸까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난 17일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나와서 트럼프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정보를 갖고 있다면 정말로 보고 싶다. 그러면서 의회 증언, 서면 답변 등 모든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비록 내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이 적법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기극에 신뢰성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나는 낸시의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의회가 다시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증언을 강력하게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답을 했다. 그러니까 백악관 직원들에게는 증인으로 참석하지를 말라고 지시를 낸 상황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청문회에 나서겠다라고 답을 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 하원을 향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대로 정면 응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하지만 실제로 청문회장에 나타나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조사에 힘을 실어주진 않을 겁니다. 이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조사에서 서면 증언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의 조사에 협조할 것을 거부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면서 특히 트럼프 자신이 선서를 한 다음에 과연 증언을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전하기도 해서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일 뿐인 것이 실제로 청문회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